자, 질문 하나 해볼게.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하잖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 만약에 과거라는 자리에 미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미래가 있기에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어때? 과연 미래가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잘 들어봐봐.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뒤에 남미 여행을 가겠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여행 준비를 하게 되잖아. 남미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정보도 검색해보고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하는 시간 동안 모든 신경이 여행 준비로 가득할 거야. 남미에 가 있는 미래가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 어때? 미래가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들고 있잖아.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서 하는 얘기인데,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거든. 무슨 방법이냐면 바로 끌어당김이야.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시크릿 같은 그런 부류의 책도 많고 자기계발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런 걸 그냥 많이 읽으면 바뀌는 건 별로 없어. 내가 말하는 끌어당김은 우주 에너지, 미신이나 종교적인 그런 개념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걸 말해. 아까 남미 여행을 예로 들었잖아. 일주일 뒤의 미래를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는 그 노력이 끌어당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원하는 미래가 100억 부자가 된다든지, 회사를 이끄는 CEO가 된다든지, 유명한 예술가나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나에게 오도록 끌어당기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야. 아까 말한 시간 개념 있지? 원하는 미래가 현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 미래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마치 미래와 현재가 한 밧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상상해봐. 내가 그 밧줄을 끌어당기면 결국 원하는 미래를 끌어오게 되는 거야. 밧줄 표현이 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삶은 영화와 같다고 하잖아. 옛날 방식인 영화 테이프를 한번 떠올려보자. 테이프는 시작과 끝 지점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테이프가 끝 지점까지 계속 돌아가야 하잖아. 돌아가는 것이 현재 장면에서부터 끝 지점까지 테이프가 당겨지는 거야. 영화 테이프가 당겨지는 것은 끝 지점인 미래가 현재로부터 펼쳐지고 있는 거야. 아까 말한 미래가 현재를 만들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영화 테이프를 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끝까지 끌어당기면 되는 거야. 영화의 수많은 프레임들이 돌아가며 결국 마지막 장면에 도달하듯이 목표한 미래를 위해 하루를 이어서 만들어가는 거야. 테이프를 돌리듯이 끝까지 끌어당기는 노력을 하게 되면 미래의 끝 지점까지 무조건 도달하게 되어 있어. 이게 내가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야. 봐봐. 근데 반대로 만약 이걸 하지 않아, 끌어당기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까? 아마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미래를 끌어당기지 않는다면 현재는 과거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버리게 돼.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영상처럼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 움직임이 전혀 없는 사진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그저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과거와 현재와 비슷하게.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같은 시각에 점심을 먹고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거든.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매일 반복되는 삶이 싫어서 그 대기업을 그만둔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 아이는 무의미한 반복된 삶이 아니라 꼭 의미 있는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진짜 꼭 알려주고 싶어. 이걸 일찍 깨닫고 살면 분명히 모르고 살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근데 여기에도 한 가지 맹점이 있어. 시간은 미래로부터 펼쳐지는 것이다와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안다고 해서 원하는 걸 이루기는 쉽지 않아. 이게 연결이 돼야 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그랬었어. 이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 끌어당기려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무리 바라는 미래가 있어도 그 미래가 허상이라고 느껴졌지. 어쩌면 당연해. 이건 아직 있지도 않은 거니까 말이야. 바라고 원하는 미래가 결국은 허상이라고 받아들여지면 실현될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미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온몸이 포위된 채로 뭔가 하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게 되는 거야. 공중에 헛발짓을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라고 할까? 흔히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잖아. 내가 아직 얻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미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겠냐고. 이미 된 것처럼 믿으라는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 근데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뤄냈던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 방법을 사용한 거더라고. 미래에 그린 내 모습이 너무나 당연해서 뭐 믿을 것이란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내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뤄냈던 거였어.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게 된 순간 진짜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던 게 생각이 나. 그래서 원하는 미래, 머릿속에 떠올리는 상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미래의 모습인 상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을까? 이 얘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지난 과거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현재는 미래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를 끌어당기는 노력만 하면 된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안녕.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 굉장히 많죠. 뭔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한데 들여다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만 가득하고 결국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더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아주 명확하고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우주에너지의 양자역학 같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뭔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분명히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끌어당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표책에 100억이라는 희망 출연료를 적었던 짐 캐리나 러닝머신 위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있는 모습을 상상한 비욘세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와 상관없게 느껴졌는데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흔이 되어서 제 삶을 뒤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소소하게 이뤄놨던 것을 포함해서 인생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던 기억을 되돌려보니 사실은 모두 이 끌어당김을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끌어당김의 경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요. 작은 뭔가 일어났던 일들 중에 끌어당김을 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원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동항법과 믿음입니다. 성공의 법칙을 쓴 미국 의학 박사 맥스웰 물추가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를 처음 말했는데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는 정신의 자동항법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뇌는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와 같아서 자신이 목표를 정하면 우리 뇌는 그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유도해 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계속 우리 뇌에 주입한다면 우리 뇌는 실제 사실로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며 결국 그 목표물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뇌에 목표를 계속 주입한다는 것은 나머지 하나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실제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순전히 상상에 의해서 얻은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입속에 레몬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가요? 입속에 침이 고이지 않나요? 우리 뇌는 레몬이 실제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신맛을 느끼고 이에 반응하여 침이 곧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하나의 예로도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눈을 감고 머릿속에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꿈속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용을 그리고 두 번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검은색 연필을 떠올려 보는 거죠. 제가 이 둘의 이미지만 말씀드렸는데 혹시 용은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연필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판단하면서 말이죠. 연필은 직접 볼 수 있지만 용은 직접 볼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과연 연필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다시 눈을 감고 이 둘을 천천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용이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다. 눈을 뜨면 연필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어떤가요? 용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필은 눈을 감았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필은 직접 만질 수 있는 반면 용은 직접 만질 수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런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꿈꾸었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실제와 똑같다는 걸 말입니다. 꿈속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오감은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다고 촉감, 즉 오감으로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쨌든 용은 사람들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용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상상, 저건 실제, 이런 인식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용과 연필을 이제부터 두 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한 20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보죠. 물론 그 사이 그 둘을 머릿속에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20년 만에 우리가 다시 그 연필과 용을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뭔가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 아직도 이건 진짜 저건 가짜라고 구분이 된다면 단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둘의 이미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사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또는 가짜라는 자동적으로 구분 짓는 개념을 내려놓고 연필이든 세상의 모든 물건이든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든 이 모두가 우리 머릿속 상이라는 도화지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미래의 누군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이죠. 감각의 미래의 저자 카라 폴라토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뇌로 전달되고 뇌는 그 전기 신호를 가공해서 우리가 느끼고 인식한다라고 말이죠. 팔에 바늘이 찔려서 아픈 것은 팔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뇌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뇌는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 5가지 제한된 감각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계는 때론 현실 세계와 동일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다른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계는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머릿속 개념이 자신만의 오감으로 진짜와 가짜를 단순히 나누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와 상상을 구분 짓는 개념을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연필과 용이 머릿속 상이라는 도화지에 그려지는 이미지이며 이 이미지들은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앞선 영상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기, 손으로 100번 쓰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이런 거 맨날 해봐야 내가 원하는 미래를 100% 확신하지 못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0.0001%의 의구심이 생긴다면 끌어당김의 개념을 아무리 잘 알고 적용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원하는 미래를 나에게 오도록 끌어당기려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미래 속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완벽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미래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범한 제가 겪었던 이 믿음과 자동항법의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뜬구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누구에게나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곤 하루 종일 축구만 하고 다녔습니다. 중3이 되어서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적 좋은 친구의 공부 방법을 알아내서 그렇게 똑같이 따라했더니 딱 그 등수가 나오더라고요. 50명 중에 30등 하는 제가 10등을 하게 된 겁니다. 중학교 평균 성적인 20등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첫 시험부터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20등 수준의 학교에 9등 10등 하는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첫 시험에 딱 중간 등수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실수한 게 없었거든요. 선생님한테 가서 뭔가 잘못됐다며 시험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시험 어떻게 됐을 것 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1등 했습니다. 20대, 30대 때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했던 거라는 걸 나중에 마흔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경험도 최근에야 끌어당김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가 있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또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시각화를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험으론 믿음이라기보다 이미 너무 당연한 사실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내가 너무나 당연히 1등이야 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았다면 저는 1등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간 등수의 시험지를 집어들고서 그 결과를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저 그런 성적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대학교도 가지 못했을 거고요. 이 믿음에 대해 퀀텀 시크릿을 쓴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에너지 양으로 구분해서 이걸 8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함, 2단계 무리라고 생각함, 3단계 어렵다고 생각함, 4단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함, 5단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6단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함, 7단계 만만하다고 생각함, 8단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당연하다고 생각할수록 이 에너지의 양에 맞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8단계 이상의 믿음에서 단번에 원하는 성적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원리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다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한 미래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자동항법의 경험입니다.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데요. 고등학교 성적이 좋으니 고3 때 대기업에 조기 취업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이었는데요. 20살이 되기 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고졸과 대졸의 삶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졸이 아닌 멸시당하지 않는 대졸 연구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벽 너머 대졸 사원들을 보며 나도 저 자리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머릿속에 그렸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대졸 연구원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대기업을 퇴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치기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말은 솔직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딱 8년 뒤에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합격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와 같이 꼭 1등이 되겠다는 간절한 끌어당김을 하지 않았거든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졸로 대기업에 가겠다고 했던 그 치기 어린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죠.
아마도 저의 그 선언이 마음속에 남아서 그 목표 지점으로 가는 길로 안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대학교를 갈 수 있게 첫 발을 내딛게 해줬던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뭐였냐면 다른 쉬운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특히 대학원 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최소한 대기업 연구원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전 21살 때의 고졸 공돌이가 선언했던 대졸 연구원의 목표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어렴풋하게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길을 막아주었고 목표한 길로 이끌어준 것이 분명한 거죠. 앞서 말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자동항법 장치가 작동했던 겁니다. 평범한 저의 두 가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가요? 혹시 그래서 원하는 모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구체적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끌어당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졸 대기업 연구원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성공해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 개발서를 모조리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멘토를 만들어야겠다고요. 사장단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사장이 되었는지 직접 물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제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한치의 의심 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의 8단계였습니다. 정확히 석 달 뒤에 제가 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이런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생각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직접 만나려면 연락을 해야 한다. 메일 주소는 사내 메신저로 쉽게 알 수 있다. 메일로 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제안을 한다. 사내 기자 신분으로 비전을 주제로 인터뷰 요청을 한다. 사내 기자가 된다. 사내 기자의 요건을 알아본다. 3개 이상의 기사를 쓴다. 비전과 인터뷰 주제로 기사거리를 쓴다. 비전에 대한 자료 준비 및 인터뷰일을 찾는다. 이렇게 원하는 모습을 위한 탑다운 방식으로 실행 단계를 그려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모습에 다가가는 단계를 가까이서부터 지금 현재의 위치까지 이어서 하나씩 단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나열해서 간단해 보이지만 사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무척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일개사원을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나주기나 할까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내 기자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불쑥 튀어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유레카를 외쳤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단계를 8단계로 하신다면 그러던 김에 이 두 가지 설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된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그게 가능할까라는 물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원하는 미래의 목표가 이미 당연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 내에 계속 주입한다면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처음 그 한 발을 내딛는다면 자동항법 장치가 발동하여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멘토를 찾는 거? 회사에 임원들건 사장이건 왜 와 있어? 당신네들 멘토 하려고 와 있어?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 왜 줘? 그런 후배 키우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사장이다 진짜. 아 잠깐 사장이구나. 어떤 친구를 내가 귀엽고 키워주고 싶겠어? 똘똘하면서 일 잘하고 회사에 기여하고 그리고 나를 돋보여주는 사람.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에 도움이 되고 한번 지옥에 사는 게 없겠어. 그러면 그것만 보고 야 이렇게 좀 하면 너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멘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맨날 할 일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멘토도 별 볼이 없는 멘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뭐 이래? 한 친구 있으면 내가 멘토 돼 주겠냐 안 주겠냐.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월 1억 벌기, 100억 자산가 되기, 경제적 자유 이루기와 같은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목표를 위해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자기계발 책에서 또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원하는 목표를 간절히 바라며 생생하게 시각화하라고 수없이 보고 들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미 이룬 내 모습을 상상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가 그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원하는 미래가 이루어진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헛된 거짓으로 느껴지고 또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렇게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에이, 그거 되겠어? 라고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마치 이런 상황인 것 같더군요. 목적지가 보이는데 바로 앞에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을 건너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헤엄을 치고 가면 건널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건너편 목표 지점으로 이미 떠났겠죠. 헤엄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몇 가지 방법도 옆에서 알려주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손으로 100번 쓰기, 비전보드 만들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하기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건요, 깊은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생각으로만 깊은 강물을 건너는 모습을 그려보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히 나의 모습이라는 그 믿음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런 경험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끌어당김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시각화가 잘 안 되거나 당연한 믿음으로 원하던 걸 이루었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미 이룬 수준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서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여행을 안 해본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여행을 1년에 한두 번은 하실 텐데요. 여름 휴가 때나 겨울 여행도 가시겠고요. 아마 99% 이상 여행을 떠나실 겁니다. 갑자기 여행 이야기는 왜 하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놀라실 텐데요. 여행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생생한 시각화, 이미 미래의 목표를 이룬 믿음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여행 경험이 많아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첫 여행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소풍을 떠나기 전날 생생히 머릿속에 떠올리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첫 여행을 준비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속초바다, 부산, 해운대, 제주도, 해외여행도 좋습니다. 아직 여행을 떠나기 전이지만 여행 준비를 하는 시간 동안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쉽게 머릿속에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 이룬 것과 같은 느낌, 생생하게 미래를 그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시각화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원하는 그 목표를 우선 머릿속에 꺼내 잠시 다른 곳에 보관해 놓고 비워진 목표의 자리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목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너무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에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태국 치앙마이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만약 치앙마이를 다녀오셨다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떠올려 보세요.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나 필리핀의 팔라완, 라오스의 방비엥, 어디든 좋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사진으로만 봐왔던 곳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바다가 푸르게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의 에메랄드빛 바다, 따뜻한 햇살과 잔잔한 파도 소리, 풍요롭게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곳에 있는 여러분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며 시각화하기
네, 지금 여러분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시각화하기를 이미 잘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여행이 내가 원하는 목표와 다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행사를 이용해 돈만 내면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여행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알아내서 떠날 수 있는 게 여행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목표한 여행지로 떠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행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다른 것은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뿐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시각화를 하고 있기에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오래 한 분들은 초보 운전자를 보면 무척 답답해하죠. 왜 운전을 저렇게 못하지? 라고 하면서요. 근데 운전 베테랑들도 처음엔 누구나 초보였습니다. 운전을 못했었죠. 그게 너무나 오래된 기억으로 잊혀져 다른 사람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여러분만의 배낭여행이라면 더 실감하실 겁니다. 아무런 경험과 정보도 없던 여러분 인생의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너무나 손쉽게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이지만 여행 정보와 서비스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어렵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수많은 여행 정보와 여행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행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앙마이로 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정보 없이 해외여행지를 향해 떠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만큼 아주 막막하고 두려운 겁니다. 저는요, 일본 후쿠오카가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땐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해서 어찌나 막막했던지요. 막 20살이 될 때라 두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땐 뭐 너무나 쉽게 떠날 수 있는 여행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행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던 여행 정보와 그리고 돈만 내면 알아서 일정도 짜주고 비행기, 숙소도 제공해주는 여행사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이동 경로, 이동 방법, 가져가야 할 준비물 이런 모든 여행 정보를 혼자 힘으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도착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머릿속에 쉽게 그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생생한 시각화의 경험을 이미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함에도 떠나기 위한 스케줄을 조정할 것이며 여행 경비를 준비할 것이며 여행 일정을 머릿속에 그려볼 것입니다. 목표한 여행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아내지 못한다면 일단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무작정 타고 가게 될 것입니다. 태국 공항에서 현지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가면서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일단 부딪혀가며 목표한 치앙마이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개발 책에서나 성공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원하면서 이미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실패나 좌절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이죠. 사실 이미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실패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원하는 목표를 여행으로 바꿔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히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행에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목적지로 이동해 나갈 것입니다. 단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된 길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월 1억을 버는 것이라면 월 1억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아서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 없다면 직접 그곳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올라타듯이 말입니다. 뭐라도 시도를 해야 원하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를 떠올리며 너무나 당연히 내가 그곳에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듯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떠올리며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앞서 말한 사이버네틱스가 발동하여 원하는 것을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너스 같은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원하는 목표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특한 품사라고 말이죠. 국어사전에 등록된 품사별 통계를 보면 동사가 21%, 형용사가 5.8%인 반면에 명사가 5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명사를 많이 쓰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는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명사로 단정 짓는다면 마치 내가 확고부동한 목표를 가지거나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치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세울 때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라는 목표를 가지셨다면 대학 교수라는 명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고 설정을 해야 합니다. 목표를 내가 주체가 되는 동사로 설정한다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더욱 잘 그려져 훨씬 만족스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를 위해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생한 시각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그 느낌을 그대로 접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바꾸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너무 당연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더군요. 뭘 어떻게 믿느냐? 결국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네, 원하는 것을 이룬 경험이 없다면 거짓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예전엔 믿질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개발에 한동안 푹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김에 법칙이라고 하죠. 거기서 말하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도 일어나보고 명상도 해보고 매일 100번 쓰기도 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삶이 그려진 사진들을 매년 오리고 붙여 보는데도 왜 나는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할까? 시간만 흐르고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나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부록의 나이가 지나고 보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하는 거 100번 쓰기도 아니었습니다. 비전보드 만들기 때문에 매일 명상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하는 미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당연한 믿음을 위해서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펼쳐진다 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의심 없이 믿게 된다면 자동항법 장치처럼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이버네틱스가 작동을 하게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모습을 그리는 시각화,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네틱스는 이렇게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필요 충분 조건을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 시각화, 사이버네틱스와 같은 강력한 충분 조건들을 이용하여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인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돈이 필요하고 누구는 운이 필요하겠고요. 누구는 인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공을 이끌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없다면 결코 성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죠. 이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간절함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요소들의 베이스가 됩니다. 간절함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의 에너지가 다른 요소들을 끌어올리며 성공의 높이까지 올라가야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존 맥스웰이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높은 곳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원하는 길이 보인다고 또 어떻게 가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없다면 결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에게는 간절함입니다. 일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간절함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절함이 답이다 라는 책에서는 간절함은 속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죠.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에 원하는 모습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간절함의 에너지가 충분히 높다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간절한데 이루어진 게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매우 간절하다고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무지 간절한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제 사례를 들자면요. 지방에서 수원으로 올라와서 5평도 안 되는 원룸에 들어간 첫날을 잊을 수 없는데요. 빨리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작은 원룸에서 시크릿, 꿈꾸는 다락방, 보물지도와 같은 자기개발 책들을 읽으면서 비전보드를 만든 기억이 있는데요. 원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과 사진들을 보면서 더 넓은 집을 갖고 싶다. 부모님에게 더 많은 용돈을 드리고 싶다.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몇 년간을 그렇게 바라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한 건 없었습니다.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간절한데도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실망을 하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자면 진짜 간절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사실은 가짜 간절함이었습니다. 진짜 간절했다면 더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간절함의 수치를 0에서 100으로 표현한다면 그때 가진 간절함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저처럼 간절함의 에너지가 한참을 못 미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간절함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함의 에너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간절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안 한다면 성공할 수 없으면서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 간절함인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나락에 떨어져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악의 순간이 되어야 진짜 간절함을 알게 됩니다. 진짜 간절함, 인생에서 100이라는 진짜 간절함을 알게 되는 순간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낼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진짜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끝난 뒤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잘 다니던 대기업 때려치고 호기롭게 긴 여행을 다녀왔는데 진짜 거지처럼 사는 게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절박한 시점이었죠. 와이프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런지 혼자 이런 행복 회로를 계속 돌리게 되었는데요.
15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왜 15억이냐면 그냥 이전 회사에서 계속 다녔다면 벌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근데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원했던 돈이 정말로 딱 그 금액이 거짓말처럼 제가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와, 이게 되네?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이때 원하는 것을 이룰 만큼의 진짜 간절함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15억이 아니라 그 10배인 150억을 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살짝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만, 예전에 제가 가졌던 간절함들을 비교해보니 과거에 가졌던 간절함들은 모두 가짜처럼 보이더군요. 20대 후반 아주 작은 원룸에서 머릿속에는 간절하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론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저의 상황은 남들 못지않은 월급이 나오고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금 무언가를 해보다가 안정적인 직장이 주는 평온함에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사실 진짜 간절하다면 남들이 해주는 말에 딴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남들이 해주는 말에 어떠한 판단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뭐랄까요? 그냥 도움이 된다면 일단 해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딘가 기댈 곳이 있기에 경험해보지 못한 말들을 거짓이라고 판단하며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 시각화, 사이버네틱스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며, 간절함이 원하는 것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간절함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바닥에 한번 빠져보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간절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해서 그냥 이루어진다면 모두 부자가 되겠지 하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딸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끌어당기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끌어당김과 관련된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믿음, 시각화, 사이버네틱스 이런 끌어당김을 하면 100% 다 이룰 수 있다고 우리 딸에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다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시험과 같은 걸 진짜 간절하게 공부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처럼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느끼게 될 것 같더라고요. 끌어당김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면 혹시 끌어당김에 해당되는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정작 내가 원하는 목표가 끌어당김을 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야 하면 안 되잖아요. 원하는 거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에 딸을 위해서 이 유튜브도 시작했는데 이러한 목표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 채널에서 계속 말해왔던 이야기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떤 목표를 가졌으면 좋을지, 인생에서 어떤 걸 이루면서 살아가길 바라는지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명확하게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자기계발 서적을 최소 몇백 권을 읽어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보질 못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에 대해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정작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의아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의미를 접목해 보신다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실 겁니다. 제 채널이 작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VR 게임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대로 다 담겨 있어서 게임의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좀 더 쉽게 와 닿으실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임은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건데요. 마치 날다람쥐처럼 하늘을 날면서
동그랗게 생긴 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목표한 지점을 통과하면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동그란 목표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날아가는 방향과 달라서 각도를 크게 틀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구멍이 작아서 통과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목표의 크기입니다. 어려운 목표는 크기가 모두 작아 보이는데요. 목표한 것이 진짜 작은 것이 있는 반면에 실제 크기는 작지 않은데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작은 것인지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목표의 크기가 내가 이룰 수 있는 성공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다가간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변하지 않는 목표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대기업을 다녔잖아요. 이제 막 입사를 했다고 한다면 대기업 사장이 되는 게 가능성이 변하지 않는 진짜 통과하기 어려운 목표인 겁니다. 가능성이 변하지 않는다. 성공 확률은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시험 통과 같은 목표도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경쟁률은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와는 좀 다르게 가능성이 변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수입으로 월 1000만원 만들기 같은 거라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무인 카페, 무인 판매점 같은 사업을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간다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간다면 이룰 수 있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작아 보이지만 다가가더라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과 다가가면 갈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VR 게임으로 돌아와서 게임을 하다 보면 동그란 목표가 특이하게 생긴 것이 순간적으로 휙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똑같이 생긴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지나치면 다시 도전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한번 놓쳐도 앞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기회가 계속 존재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목표는 김연아, 박지성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 어릴 때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목표겠죠. 그리고 계속 내 앞에 존재하는 목표는 100억 벌기와 같이 내가 죽기 전까지도 나이를 먹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지금까지 목표에 대한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작아 보이는 것이 진짜 작은 것인지 아니면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는 것인지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목표인지 아니면 포기하기 전까지 기회가 계속 존재하는 목표인지도 아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기회가 한 번뿐인 목표를 가지고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너스가 담긴 많은 목표들이 있음에도 이미 지나간 과거만을 바라보며 아무리 끌어당김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요. 목표가 중요하다. 이런 목표는 가져서는 안 돼. 이건 어려우니 다른 거 해야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목표를 보며 원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걸 모른 채 인생이 실패했다고 좌절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보너스가 담긴 목표가 내 앞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끌어당김 같은 거 없다고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기회가 있는 목표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도전해서 성공하면 성공을 맛보는 거고 만약 실패했다면 실패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가능성이 작은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VR 게임처럼 우리 몸과 시간은 앞으로 날아가니까 내가 놓친 목표를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며 다가가면 갈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끌어당김에 해당되는 목표가 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끌어당김은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닌 죽기 직전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목표에 대한 것이라고, 그리고 다가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에 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VR 게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빗대어 본다면 인생이란 게임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래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치를 구경만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떨어지는 곳에 운이 좋아서 보너스가 있는 통과 지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소소한 노력을 하면서 쉬운 목표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목표 지점을 향해 힘들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딸은 아빠인 내 품에서 세상 경치를 충분히 구경하다가 어렵지 않은 가까운 목표를 향해 다가가서 한 번, 두 번 성공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보너스를 소소하게 즐기고, 그러다 한 번뿐인 목표를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했다면 실패했다고 느끼지 말고 이미 지나간 목표는 잊어버리고 소소하게 이뤄놨던 보너스를 그리고 실력을 쌓아가면서 큰 목표를 무척 어려워 보여도 노력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목표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계속 놓친다 하더라도 앞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걸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래서 운이 따랐구나. 제가 예전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고 다녔는데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운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시간 순으로 운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요, 손에 꼽을 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고졸 공돌이에서 대학을 갔던 것과 대기업을 퇴사하고 긴 여행을 떠난 그런 선택들 말입니다. 근데 이 선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뭔 줄 아시겠나요? 네, 바로 미래입니다. 현재보다는 앞으로 원하는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선택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만약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또는 현재에 만족한다면 현재를 바꿀 필요도 없고 선택할 갈림길이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건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택을 한 뒤에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면 이 길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인지, 어떤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보너스와 같은 유익한 것은 없는지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돕고자 그리고 좀 더 실감이 나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미래가 만들어낸 새로운 길에 다양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다고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나무들 사이사이에 화려하게 생긴 열매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열매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열매들이기에 혹시나 독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며 또는 옆에서 직접 알려주는 선배나 멘토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제 혼자서 판별해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은 모두 손에 닿지 않는 매우 높은 곳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며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몇몇은 가는 길을 멈추고 어떻게 열매를 딸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대 닿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막연하게 손을 뻗기도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놀라게 됩니다. 손에 뭔가 닿는 느낌이 느껴진 겁니다. 매우 높아 보였던 열매가 사실 팔을 뻗으면 손에 닿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입니다. 손을 뻗어 열매를 쥐는 실행을 하고 난생 처음 음미해보는 열매를 삼키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멀리 보이도록 만든 오목렌즈가 있었고 그 오목렌즈는 바로 본인이 만든 자기 한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운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를 생각하여 갈림길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그 길 위에서 지식을 쌓고 자기 한계를 벗어나 도전하여 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쌓는 과정까지 와서도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해서 운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코끼리의 다리를 무거운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곧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고 포기하게 되어서 코끼리가 다 자라서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보아온 쇠사슬 때문에 저항하지도 않고 그저 묶여있는 것에 순응하며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코끼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저도 코끼리처럼 저만의 한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부부는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중심에서 조금 많이 벗어난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처형내가 같은 신도시에 시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아서 놀러 종종 처형내에 갔었는데요. 부럽기도 하면서 뭐랄까요. 처형내 아파트가 근접할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넓은 38평에 좋은 시설이 몰려있는 시범 단지에 게다가 짧은 시간 동안 몇 억이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절대 이 아파트는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격이 너무 올라 절대로 구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파트에서 지금 우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그 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부동산 지식을 쌓았고 이리저리 팔을 뻗어보니 손에 닿는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가질 수 없겠다는 그 생각은 그냥 제 마인드가 만들어 놓은 한계라는 걸 실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처음 들어선 길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길을 만나려면 여러 번 다른 길을 경험해 봐야 하는데요. 제 경우를 비춰볼 때 2번에서 5번 정도의 길을 바꾼 다음에야 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행운의 열매를 맛보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식을 쌓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히 다른 길로 가십시오. 저도 여러 번 길을 바꾼 뒤에야 운을 만나게 되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식이 쌓이게 되면 원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보통 매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설정한 한계 때문에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되더라도 좀 더 알아보세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절대로 손에 닿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팔을 뻗어보세요. 손에 뭔가 느껴질 겁니다.